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 어디부터 볼까요? 킬러 문항 공개. 정부가 어제 이른바 킬러 문항 22개를 공개했습니다. 사교육 경감 대책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킬러 문항 배제하는 게 핵심이었고요. 예. 그 사례를 예전에 이재호 부총리가 우리 인터뷰 나와서 말했던 것처럼 사례를 공개를 했습니다. 최근 3년치 수능이랑 올해 6월 모의평가가 대상이었고, 이 중에서 국영수 과목 다 합해서 총 22개 문항이 킬러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그 문항 수가 어떻게 되나 보니까 480여 개 문항 중에 22개가 킬러였다,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네. 그 킬러가 뭐냐, 이 정의가 사실 되게 모호한 개념인데 어제도 좀 길고 다양하게 정의를 했어요. 그걸 좀 짧게 간추리면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거다. 그리고 사교육으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한테 유리한 문항이다라는 식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 킬러 문항의 대표적인 사례로 올해 6월 모의평가의 수학 22번 문항을 꼽았어요. 올 용모에. 네. 예. 내일 이제 성적표가 나올 건데, 요게 정답률이 2.9%, 그러니까 EBS의 가채점 시스템에 등록된 기준으로 정답률이 2.9%가 나왔던 거고요. 교육부가 설명한 게 뭐라고 했냐면, 네. 세 가지 이상의 수학적 개념이 결합됐다. 그러니까 다항함수의 도함수, 함수의 극대극소, 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세 가지 이상의 수학적 개념이 결합돼서 어려웠던 거고, 공교육만 받은 학생이 접근하기는 어렵다라고 네.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교사들 사이에서는요, 요 세 가지 개념이라는 게 결국 다 함수 얘기여서 완전히 별개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뭐 갑론을박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능 15번 문항이 킬러로 꼽혔어요. 네. 여기 이제 수능 직후에도 논란이 상당히 됐던 거였는데, 지문에 나온 클라이버 법칙이라는 걸 이용해서 농계의 집게발 길이를 추정하는 문제였어요. 이건 이제 배경 지식 차이가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과도한 추론을 요구한다. 이러니까 이 킬러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에서 7개, 영어에서 5개, 수학에서 9개 문항을 킬러였다, 이렇게 뽑아냈네요. 네, 뽑아냈고요. 이 킬러를 핀셋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수능 출제 자문위, 평가 자문위 두 가지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뭡니까 그게? 현직 교사 중심으로 운영하는 건데, 출제 자문위는 그 출제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합숙하면서 자문을 하는 거고요. 평가 자문위는 원래 이제 그 수능 출제하는 사람들이 합숙해서 문제를 내잖아요. 네. 그 합숙하기 전후에 자문을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조직이 새로 마련이 돼서 출제하는 과정을 뭐 돕기도 하고 감시하기도 하고 관리한다, 이런 건가요? 네. 어. 여기에 계속 따라붙는 의문이, 이 킬러 문항을 없애면 변별력 주기에서 결국 준킬러 문항이 계속 많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붙을 수밖에 없는데, 이 변별력 부분은 문제가 안 될 거다라는 식으로 어제 이재호 부총리가 답변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킬러 문항,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극심화 문항이라는 건데, 극심화 문항이 무엇이냐 자체도 여전히 좀 혼란하긴 합니다만, 여하튼 극심화 문항을 제거하고 나면 그럼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준 킬러, 이른바 심화 문항이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고3생들은 지금 혼란의 지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거 해도 뭐 큰 문제 안 된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또 하나 중요했던 게, 대학별 고사에서도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대학별 고사라고 하면은 지금 논술 같은 거 치르거든요. 네. 그런 얘기인가요? 논술, 구술, 여기서도 예. 너무 어려운 킬러 문항을 배제하기로 했고, 만약에 그걸 출제한 대학이 있으면 그 대학 명단을 공개하겠다. 네. 공개했는데도 또 낸다. 그러면 제재를 한다. 그 제재의 어떤 방법으로는 신입생 인원 감축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 대학별 논술 같은 경우에는 논술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정말 그냥 학원 안 다닌 학생들한테 너무나 생소한 게 많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 좀 제거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예. 어제 발표 보고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저는 하나도 못 풀겠더라고요. 근데 당연한 거예요. 제가 지금 수능이 아니라 학력고사를 본 지가 30년 전인데 풀면 이상한 거죠. 아니, 킬러 아니라 그냥 평범한 문항 갖다 놔도 우린 못 풀어요. 아니, 원래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래돼서. 논의의 기준이 네. 수험생과 이를테면은 교육 전문가들의 논의의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뭐 댓글 보면은 거 봐라 이런 거 나오니까 아무도 못 풀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예비고사나 학력고사보다 뭐 수능
초반에 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푸니까 어차피 못 푸는데 이게 논의의 구조가 좀 이상하게 지금 흘러 여론몰이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걸 좀 40대, 말씀드리고 50대, 60대가 이 예. 문제 보면서 거봐 내가 하나도 모르겠네 이런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수험생 기준이 돼야 된다. 지금 아까 전에 김광 기자가 얘기했지만은 교육 전문가들이나 현장 교사들도 어제 기사가 많이 쏟아졌는데 도대체 뭐가 킬러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 어려웠던 문제들 뽑고 그리고 이번에 6월 모의고사에 몇 개를 끼워 넣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번에 6월 모의고사의 국어가 지금 그러니까 예시로 든 게 킬러로 수학이 3개, 국어가 2개, 영어가 2개 그리고 과학 탐구가 하나가 지금 들어왔거든요. 네. 6월 모의고사 킬러 문항으로. 예, 예. 국어 같은 경우에는 2개가 있는데 14번하고 33번인데 14번은 정답률이 36.4% 그리고 33번은 36.8%예요. 그러면은 3분의 1 이상이 맞추는 게 이게 이제 킬러 문항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는 이를테면 뭐 교과 과정 바깥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33번 조지훈의 시 맹세, 오규원의 시 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평가원에서 EBS 문제랑 연계해서 냈다라고 아예 바로 모의고사 다음 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 EBS 에서 예, 출제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킬러 문항에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사교육을 좀 감소시키겠다는 정부의 어떤 뭐 의지 그런 뭐 의도 이런 거는 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더 혼선만 부르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이제 정규 분포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성적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 예. 그러면은 이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 건데 도대체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런 변별을 할 것이냐 이제 이 문제가 가장 수험생들과 그 뭐 전체적으로 조금 혼선을 부르는 것 같고 지금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대학들이 지금 어제 좀 몇 군데 제가 물어보니까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교육부가 이렇게 정원을 10% 논술 어렵게 내면 감축할 수 있다라고 네. 지금 해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44곳의 대학이 이제 뭐 1,200명 정도가 이제 논술을 봤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논술을 보는 학교들이 대부분 좀 좋은 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논술 예.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많지는 않아요, 사실. 예, 많지는 예, 예. 않은데 있긴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상위권 대학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이거를 어떤 정도로 내야지 그러면은 이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느냐 지금 대학들도 지금 뭐 난리가 났다라고 하고 내신은요, 사실은 그 고등학생들이 학원을 다니는 건 480문제 중에 22문제 킬러 잡으려고 다니는 것보다 그건 이제 극상위 아이들 얘기고 대부분은 내신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학원은. 내신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뭐 내신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뭐 반응들은 이게 지금 내신 같은 경우에는 특히 너무 쉽게 내가지고 동점자가 많으면은 안 네. 되니까 등급이 이게 없어져요, 그러면. 등급이 그럼 더 낮춰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지금 고난이도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학생이 다 불이익을 전체가 다 잘 보면 불이익을 볼 네.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지금 이제 학교에서는 나오고 있고. 좀 공정위가 지금 10년 만에 현장조사 학원 지금 추진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뭐 이제 필요하면은 이제 2013년에 했고 이제 박근혜 정부 때하고 10년 만인데 학원가들이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제 거의 과장 광고를 주로 이제 예. 본다고 합니다. 근데 세무조사까지 들어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면은요, 고교 내신에서도 킬러 문항 내면 이거 문제 삼겠다 어제 발표했고, 대학 논술 전형에서도 공교육 밖에서 내면 이거 문제 삼겠다,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이런 의지를 어제 표명을 다만 했습니다. 내신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방안이 나온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각 학교 내신을 다 이걸 어떻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볼 건가는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죠. 전체적으로 방침만 준 건데 사실 이번 논의가 다 그래요. 킬러 문항을 사실 왜 낼 수밖에 없었는가를 따져보고 그 원인을 이제 찝어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킬러 문항이 문제니까 뭐 좋아 빠르게 가 이런 식으로 지금 없애버리는 식으로 가는 건데 그 원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가다 보니까 계속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목표에 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텐데 과연 이 방향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좀 분분하다 그런 말씀. 자, 두 번째로 갑니다. 박영수 특검 구속 위기. 어제 그 대장동 개발업자들한테 금품 수수했다는 50억 클럽 의혹으로 박영수 특검이 구속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뭐지 굉장히 깜짝 뉴스였어요. 어제 저녁에 갑자기 전해졌는데 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네. 박영수 전 특검이랑 양재식 변호사 이분 이제 특검부에 있던 박영수 전 특검의 최측근인데 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내용을 좀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한마디로 하면 박영수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중에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다. 이게 지금 검찰의 시각이고요. 예. 핵심이 우리은행 대출 의향서라는 거예요. 예. 이게 성남의 뜰 컨소시엄, 그러니까 화천대유가 참여했던 그 컨소시엄 쪽에 우리은행이 1,500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약정했던 서류거든요. 그때 뭐 갑자기 나왔던 서류인데 화천대유 쪽이 요 서류를 내세워서 대장동 사업자를 공모할 때 자금 조달 항목에서 거의 만점 가까이 받았대요. 예. 여기에 박영수 전 특검이 당시에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그런 방식으로 업자들한테 도움을 줬다라는 게 이제 검찰 얘기고 이 과정에서 박영수 특검이 남욱 쪽에서 200억 원 상당이랑 단독주택 두 채를 약속받았다라는 게 검찰의 그림입니다. 네. 그리고 그 실무를 양재식 변호사가 담당했다는 거고요. 복수의 대장동 사업 관련자한테 진술을 확보했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다만 그 애초에 200억 원을 대가로 받기로 했다가 그 금액은 줄었대요. 한 50억 원 정도로. 네. 이게 이제 우리은행의 역할이 당초에는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거였는데 이제 PF 대출하는 쪽으로 줄면서 같이 줄었고 실제로 꽂힌 거는 50억 원도 아니고 5억 원 정도. 그것도 나중에 이제 김만배 쪽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뭐 담보 성격이었다 이런 얘기들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구속 기로에 놓였군요. 예. 박영수.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애시당초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대가로 200억 원. 근데 우리은행에서 그걸 검토를 했는데 이거는 규정상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신에 대출해주겠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는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게 200억 원이 50억 원으로 됐고 그 중에서 실제 전달된 돈은 5억 원, 3억 원 해가지고 8억 원이 실제 전달됐고 요게 이제 검찰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속 여부는 아직 이제 알 수는 없는데 이게 지금 당사자가 지난번에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박영수 특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은 전혀 사실 무근이고 관련자들의 회피적이고 근거 없는 진술에 기반한 허구의 사실로 압수수색에 당한 것이 저로서는 참담할 뿐이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부인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구속이 될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 이를테면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찰은 이제 돈 받은 것까지 나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부인을 한다라면은 증거 인멸의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판사가 좀 높게 볼 가능성이 있어서 어쨌든 뭐 그거는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 가장 특검 중에서 성공한 특검으로 이제 하는 게 국정농단 특검인데 역대 가장 뇌리에 남는 특검인데 그게 지금 사실은 저는 참 가장 기가 막힌 것이 그러니까 국정농단 수사팀 특검팀의 수장이 지금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는 사실. 그러니까 뭐 특검 이전에 2015년에 돈을 받은 거니까 특검 이후에 받은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물론이요. 지금 이제 그 상황이 됐다는 자체가 참 그렇죠. 기가 막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박영수 변호사는 이미 뭐 수산업자 관련해서 뭐 이제 뭐 자동차를 뭐 공여 받았네 뭐 이런 논란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좀 여러모로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뭐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구속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씁쓸함을 남깁니다. 다음으로 가죠. 면허증 반납한 간호사들. 간호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후폭풍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간호법 무산된 뒤에 계속 뭐 항의하는 의미로 준법 투쟁을 선언했었어요. 그 어떤 연장선상에 있는 거고요. 어제 그 지난 한 달 동안 전국 각지에서 취합한 간호사 면허증 4만 3천 개를 복지부에 반납했다고 합니다. 복지부는 근데 다만 이게 뭐 법적인 그 근거가 있는 건 아니다. 뭐 자발적으로 반납했다고 해서 그 면허증이 다 취소되는 건 아니다라고 효력이 없다라고 반박한 상황입니다. 예, 김준일 에디터,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간호법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 이제 준법 투쟁을 한다라는 건데 지금 뭐 PA라고 하는 진료 보조 간호사, 그러니까 의사가 해야 되는 거를 사실상 의사가 부족하니까 간호사들이 뭐 회진도 도는 데도 있고 뭐 약도 처방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상 불법이거든요. 이 인원들이 뭐 많게는 한 몇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간호협회에서 추산한 거로는 뭐 2, 3만 명 뭐 이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신고를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받은 게 불법 진료 신고센터를 만들었는데 간협이 14,50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81개 의료기관을 지금 고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상당수가 공공의료기관도 27개 그리고 민간 의료기관 54곳인데
꽤 규모가 있는 데들이 음. 다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동안은 계속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들이니까. 예. 예. 그러니까 준법 투쟁이라는 게 이런 거죠. 예전에 지하철도 사실은 예. 지하철 간격을 정확하게 3분 동안 정차해야 되는데 맞아요. 출근 때문에 뭐 1분 만에 가는 거 이런 것도 준법 투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이제 간호법 제정하라는 압박인데 복지부는 이 PA 문제랑 간호법은 상관이 없는 거다. 그래서 별도로 한번 테이블을 마련해서 풀어보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